2024년 상반기까지는 중국 주식 일단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중국 주식 이야기하면 가장 많이 이야기했던 게 상하이하고 선전에 있는 시가총액 상위 한 300개 기업들만 해서 뽑아서 만든 게 CSI 300 지수가 있거든요. 작년 한 해에도 한 14% 떨어졌을걸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결국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제 뭐가 됐든지 간에 뭐 요 사이에서 되게 줄을 타야 되는, 맞아요. 한국은 줄을 타라는 상황이 될 텐데, 뭐 우리나라는 뭐 그러면 어떻게 좀 하는 게 뭐 좋다고 보십니까? 저는 지금은 2024년도는 전쟁과 같은 시기 올 것이다라고 제가 판이 바뀐다라고 했죠. 정치가 경제를 삼켜버리기 때문에 그전 대통령,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의 그전 대통령 이야기했던 건 다 없어져 버리는 거라고요. 지금. 없는 걸로 해 물려. 그럼 의미가 없으신다고요. 지금 그렇게 판세가고 있다고 지금. 왜냐하면 슈퍼 선거의 해기 때문에 아까 제가 아르헨티나 예를 말씀드렸잖아요. 한다고 다 했는데 지금 시진핑이나 여러 지금 나라들 야 네가 온다고 나 승인까지 다 해줬는데 이 브릭스 플러스가 다 했는데 아르헨티나 갑자기 쏘리 하면서 안 들어가게 됐다고. 지도자가 바뀌어버린 게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저는 전쟁에 비유한다면 특히 이제 이 트럼프가 온다는 가정에서는 모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의 지금 현재까지 우세를 한 60% 이상 봅니다. 그렇게 보는 분들이 많죠. 지금은. 근데 그렇죠. 또 다른 분도 있더라고요. 네. 다른 분들 왜냐하면 그랬었는데 바이노믹스가 지금 그래도 조금은 안 됐는데 지금 이제 경제지표가 올라가니까. 바이노믹스가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두 전쟁 우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다음에 하마스 전쟁 이 중에서 미국이 발을 빼기 시작했고 뭐 나이 많은 것도 있고 뭐 이런 게 뭐 있는 게 있지만 그거는 이제 그거보다는 지금 워낙 이 사법 리스크가 트럼프가 크니까 뭐 지금 바이든을 우세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까지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럼 완전히 원점으로 해결되면 저는 이 전쟁의 시기에서는 대한민국은 어떻게 됐냐면 조금 제가 좀 비유를 좀 어떻게 하냐면 전쟁의 시기에 이기기 위한 고전적인 좀 내용을 가져온다면 손자병법 네. 보면 도천지장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천. 예. 그러니까 손자병법 1장 시계 표현에 나오는 건데 전쟁 이기기 위해서는 도천지장법을 반드시 해야지만 이긴다는 거예요. 도가 뭐냐면 군주와 백성의 뜻을 함께 모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 말의 의미는 분열을 하나로 모으는 국가 지도자의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와 같이 그러니까 무조건 강대국에 편승해서 살아야 된다는 이게 이제 밴드 웨건 효과라는데 지금 시기에는 매우 위험하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느 강대국을 이야기하기가 지금 매우 혼란스러운 국면이죠.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옛날에 미국도 아니고 솔직히 말하면 지금 다 다르기 때문에 미국 반대편 쓴나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 G7, G20도 있지만 이 개도국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또 이 중국의 이거는 여러분 그건 또 아셔야 됩니다. 그건 정확한 표현이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의 뭐 동맹국 우방국이라는 나라가 60개 플러스 알파인데 네. 중국이라는 나라를 경제 규모로 1, 2, 2를 지금 하고 있는 나라. 그러니까 중국에 의지해 살아가는 나라가 120개국 플러스 알파입니다. 쉽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걸 정확히 아셨으면 좋겠다. 두 번째가 천이잖아요. 네. 천은 뭐냐면 이 전쟁터의 덥고 추위를 알아야 되는 기상 조건을 잘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의 정세가 판세가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을 판세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할 수 있는 좀 자율성, 유연성이 좀 필요합니다. 정부도 그렇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다음 G가 뭐냐면 흔히들 이야기할 때 이제 이 전쟁터의 멀고 험준함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사실 미국과 중국 입장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다 포기할 수 없는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전략적 지정학적 종목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것을 가지고 좀 국익을 위해서 밀당을 해도 되거든요. 지금 한국이 갖고 있는 게 저는 지금의 대한민국이 제일 잘 나갈 때라고 봅니다. 엄청 잘 나갑니다. 역사상 가장 잘 나가는 제일 잘 나갑니다. 가진 게 너무 많아요. 패가. 네. 네. 그러니까 뭐 지금 내가 한다고 해 저기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이게 지고요. 그런 힘인 거. 그다음에 장이라는 게 장수를 이야기. 전쟁에서 장수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 미국이 우리를 보는 속내, 중국이 우리를 볼 속내를 균형 있게 볼 수 있는 전문가의 이야기를 많이 들으셔야 되고 이와 함께 우리 기술 인재들이 중국과 미국에 유출되는 것을 막아야 돼요. 네. 이게 매우 많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다음 마지막에 법인데 법이라는 게 결국은 이 식량 보건 물자 그다음에 이 군대 기강이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지금 미중 간이 있는 이 전략 경쟁이 장기화된다. 그럼 거기에 맞는 우리의 제도나 시스템이 구축돼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 요소수 사태 났을 때 네. 이게 2년 전에 났던 게 또 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본은요 요소수가 자급 공급망으로 해서 50% 이상을 작자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터지고 나서 거의 한 70%까지 중국 의존도가 낮았다가 또 1년이 지나니까 바로 90% 쭉 올라가잖아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기업들 잘못한 게 없어요. 기업은 이윤을 따지기 때문에 아니 중국이 가깝고 물리비도 덜 들고 돈을 많이 버니까 중국산 요소수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제도나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뭐 부분에서 정말 이런 공급망 컨트롤 타워도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인도천 지장법 제가 좀 비유를 해서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많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 전쟁 같은 시기에 이것을 준비를 해서 대응하지 않으면 뭐 조금은 이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흔들릴 수 있다. 위험해질 수 있다. 우리가 지금 제일 잘 나가는 이것을 최적화시켜서 우리가 어깨 펴고 허리 펴고 충분히 우리 국위를 위해서 밀당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럼 또 마지막 질문인데요. 그 저희 채널이 이제 그 재테크를 네.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시다 보니까 뭐 주식이라든지 맞습니다.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거 투자를 할 때 요즘엔 또 워낙 또 세계 경제나 어떤 뭐 그런 정책들이 영향을 또 많이 주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이 중국이라는 어떤 요 한 파트도 정말 많이 또 공부하고 또 좀 그렇죠. 관심을 많이 갖는데 24년 이제 또 새해니까 중국발 뭐 리스크 그리고 중국발 어떤 위기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들리는데 이걸 우리가 좀 어느 정도까지 좀 이렇게 고려를 해야 되는 건지 어느 정도 이상은 뭐 그래도 이건 좀 너무 과하다라고 어떤 그 기준을 좀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2024년 상반기까지는 중국 주식 일단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 그때까지는 왜냐하면 지금 중국 주식이 간단히 비근한 예로 두 가지만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비아디 같은 경우가 돈 엄청 많이 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2023년도만 해도 한 350만 대. 그러니까 테슬라보다 훨씬 더 많이 팔았거든요. 네. 물론 이제 중국 내수를 많이 했던 이유가 있죠. 그 세계 1등인 거 가장 많이 팔았어요. 그 주가는 거의 뭐 30-40%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국 주가의 현 상태다라는 얘기.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불신이 있다는 게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서 심리적인 요인 이런 신뢰도 중국 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워낙 낮기 때문에 전체 특히 외국인들이 이제 발을 빼기 시작하니까 전체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플러스 예전에는 외국인 돈을 빼더라도 중국 투자자들이 버텼단 말이에요. 그럼 투자자들이 못 버티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 지금 전체도 다시 원점도 신뢰와 지금 심리적 요인 때문에 상반기도 버겁다. 첫 번째 비아디 사례를 말씀드렸던 거고 그다음에 그렇다고 우리가 중국 주식 이야기하면 가장 많이 이야기했던 게 상하이하고 선전에 있는 가장 우량주라고 시가총액 상위 한 300개 기업들만 해서 뽑아서 만든 게 CSI 300 지수가 있거든요. 거의 뭐 작년 한 해에도 한 14% 떨어졌을걸요. 그게 뭐 작년만 아니라 계속 그랬죠. 그러니까 코로나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코로나부터 해서 우리 작년 한 해까지 계속 지금 평균적으로 한 14 정도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종목별로 보면 전반적으로 다 괜찮은 기업도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힘을 못 받는 거예요. 네. 지금 아까 말한 시가총액 300개.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까지는 조금은 이제 심리적인 요인이 지금 중국인이든 외국 투자자든 지금 불신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상반기까지는 안 보시는 게 좀 마음 편할 것 같다. 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년 이제 하반기 정도에 이제 중국 중앙 정부가 지방 정부 부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유동성을 풀 것이냐. 이제 그게 어느 정도에 이제 아까 꾸역꾸역 맞추려면 돈을 풀 때가 그때 온다라는 이야기죠. 네. 그러니까 1분기는 어느 정도 지금 작년에 풀었던 돈이 이제 들어오고 풀릴 것이고 또 이제 소비가 이제 중국 이제 뭐 춘절도 있고 또 소비 시즌이 있기 때문에 하는데 이제 2분기를 넘어서는 시점에서 이제 중국이 서서 이제 소비가 그때도 안 살아나면 그럼 중국 정부가 또 지금 맞춰야 되는데 맞춰야 안 나오니까 안 나오니까 네. 그럼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네. 그 지금 안 한다고 이야기를 하지. 근데 안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5% 가까이 안 나오면 네. 중국 정부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예요? 정권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중국 볼 때는 아까 기초체력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가 뭐라고요? 중국 체제를 우리가 가장 기본인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금융 자본 시장으로 인해서 하는 것은 중국 정부가 컨트롤이 가능해. 그는 바로 뭐 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맞춰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여론이 안 좋아지고 중국 정부가 두려워하는 거는 분리, 독립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가 고기쯤 온다. 그럼 어느 정도 부양을 해야 돼요. 심리적으로. 근데 상반기까지는 올해 상반기까지는 계속 좀 심리적인 요인들 신뢰를 하기 위해서 조금씩 해보는데 안 먹힌다. 그리고 그 시점이 아마 저는 그걸로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인위적으로 막 뭐 경기도 부양을 해야 되고 뭐 주식도 막 좀 끌어올려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을 후반에는 좀 나올 수도 있다. 네, 특히 홍콩 같은 경우가 지금 홍콩 H 때문에 난리잖아요. 지금 뭐 지금 제일 뭐 저평가다. 네, 뭐 지금 이런 1월 얘기 뭐 저점이다 이런 얘기 그렇죠. 하니까. 지금 홍콩이 지금 1월부터 지금 이제 아마 한 1조가 넘는 돈이죠. 일단 시작을 해서 계속 지금 한 상반기까지 해가지고 한번
한 9조가 넘는 돈이 지금 물리는 분이 엄청 많거든요. 지금도 아시겠지만 금융감독 가서 막 하시거든요. 네. 그게 보시면 좀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 어르신들도 많고. 그래서 있는데 홍콩 지수 제가 볼 때는 일단 홍콩 지수 같은 경우는 홍콩은 좀 일단 이걸 드러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빠지고, 그러니까 상반기를 빠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하반기 갔을 때는 이제 그래도 여기 이제 이런 리스크가 좀 빠지면 본토보다는 그래도 홍콩이 좀 더 나을 수 있다. 이렇게 하반기 가서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부동산 또 말씀을 하셨는데 중국 부동산이 우리에 또 연관되는 게 그닥 크지는 않거든요. 돈을 투자했다든가 뭐 이런 것보다는. 네.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이 이제 어쨌든 심리적인 요인으로서 그게 중국 경제를 흔들어 버리니까. 네. 그래서 경제가 흔들면 우리가 또 됐기 때문에 그게 경제가 힘들어지면 아까 말했던 이 심리와 신뢰도가 떨어지면 돈을 빼기 시작하고 이래 되는 거거든요. 그건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중국 소비자들이 지금 계속 이제 밀당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살려는 사람 많습니다. 안 사고 있는 것 뿐입니다. 정책이 어디까지 나오나? 정책이 어디까지? 제가 이제 하고 오늘 촬영하고 제가 중국을 가거든요. 가서 현장을 많이 또 보고 올 겁니다. 네. 제가 여러 도시를 더 가서 인터뷰도 하고 부동산 파는 데 가서 이야기도 하고 언제 뭐 어떤 거 볼 건데 뭐 살아있는 인장에 또 가서 좀 갔다 와서 제가 기회가 되면 또 말씀드리고 네, 뭐 지금 대충 인터뷰를 해보면 이제 그걸 이제 보고 있는 관점이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 떨어지고 바닥을 치고 부동산이 이게 무너지는 것처럼 시중에 부동산발 위기가 오기는 좀 쉽지 않을 수 있다. 이게 단기적인 이슈는 계속 터져 나올 거다. 네. 단기 이슈는 터져 나오기 때문에 그런 이슈가 터져 나오면 또 그리고 또 서방에서 계속 또 나올 거거든요. 중국도 이 부채 해가지고 또 이 부동산 이슈를 해가지고 또 어려울 것이다. 또 이게 힘들 것이다. 금융위기 온다. 네. 그러다가 또 2024년도 한 4% 하면 어떨 건데 경제 성장률. 저랑 내기하면 내가 4% 성장하면 어떨 그죠? 그러면 또 어떻게 되는 건데. 그런 위기는 계속 온다니까. 그러니까 중국의 차이나 리스크는 계속 많습니다. 지금 오늘 이야기했던 많은 게 다 리스크입니다. 근데 그중에 가장 큰 리스크는 뭐다? 아까 제가 관전 포인트는 대만, 미중 대선, 그다음에 실업률. 실업률. 네, 실업률. 그러니까 그 실업률 말이 실업률이지만 엄청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다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그게 공산당의 유지를 위한 명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말씀 정리하면 이제 주식은 상반기는 좀 조심하시고 하반기에 좀 기회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부동산 쪽에서 금융위기가 온다는 거는 좀 너무 과도한 우려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투자에 좀 반영하지는 않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금융위기 혹은 경제 시스템 리스크 이까지는 조금 좀 과하다. 과다. 네. 이렇게 중국 경제 전문가이신 박승찬 교수님과 함께 중국의 지금 뭐 부동산 발뭐 위기설 그리고 이제 뭐 지금 뭐 미중 분쟁 그리고 뭐 대만과의 어떤 관계 여러 가지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는데 시청자분들한테 조금 더 중국의 현실에 대해서 좀 생생하게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한번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도 교수님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